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1학년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학습법이라고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다른 건 몰라도 1학년 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하면은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특별한 학습 결손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현재 예비 초등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1학년인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또 불안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1학기 때는 학교만 적응만 잘 해다오라고 했지만 여름방학 때 우리가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 학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학년 때 꼭 해야 할 공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옛날에는, 이제는 옛날이라는 표현이 많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평가는 거의 상시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래보다는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는 또래보다는 아주 잘하는 것인지 도통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 문제집 풀리고 계신가요? 아이들 교과 문제집 풀리면서요, 단원 평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원 평가 문제를 아이들이 정답률 90% 이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목표는 아이들이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고 그 정답을 잘 맞추고 하면 그냥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사실 우리가 믿고 싶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 한다는 의미 바로 아래에는 가장 기초 벽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초 벽돌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학습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기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1학년 때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학교에서요, 수업 종 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 급식 봉사를 가게 되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노는 모습도 봤고, 급식하는 모습도 봤고, 이렇게 해봤지만 학교에서 이런 알림음에 바로바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말이죠. 학교의 그런 기본 생활에 잘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른 학습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앉죠? 뭐 이렇게 앉아요. 삐딱하게 앉기도 하고, 이렇게 턱을 괴고 앉기도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집중도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부에 집중을 하려면 정말 허리를 바르게 펴고, 선생님의 눈을 응시를 하고, 그쵸? 손에는 연필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학년 때 아이들에게 2학기의 마지막으로 꼭 지도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저는 책상 의자가 딱딱해서 엉덩이가 베겨서 이렇게 오래 앉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방석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1학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아이들이 글씨를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1학년 1학기 때 이미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 그리고 획순에 맞춰서 한글을 쓰는 방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어떻죠?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연필도
이상하게 쥐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다시 이 습관을 제대로 잡는 것을 꼭 해두시면요.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내 아이가 글씨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계속 잔소리나 지적을 하는 일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는데요. 연필 바르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필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제가 연필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유아 때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썼던 연필인데요. 바로 이 연필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홈이 파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손으로 딱 쥐었을 때 이렇게 홈에 손가락을 딱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필을 처음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홈 맞추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연필 끝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 중지손가락, 이 중지손가락을 딱 맞추면 자연스럽게 연필이 딱 이렇게 쥐어지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맞춰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요, 스타빌로 제품 중에서 이지 그래프 제품입니다. 보통의 연필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조금 두툼하고요. 그래서 전용 조금 더 굵은 연필 깎기를 쓰셔야 되고, 저는 가끔 칼로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필 도움되고,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거 다음 단계가 있어요. 리라그라스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 연필과 같이 그런 두께를 갖고 있고요. 또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연필이다. 비싼 게 흠이죠. 비싼 게 흠이고, 어느 정도 연필이 바로 잡힐 때까지는 이런 연필을 쓰는 것도 저는 교정기를 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필 바르게 잡는 연습, 그리고 글씨 바르게 쓰는 연습. 이 연습을 1학년 때 충분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더라도 좀 적절한 교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썼던 교재는요, 이 기적 시리즈인데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기적의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교재입니다. 받아쓰기 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면서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교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건 많지 않아요. 쓰는 건 많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되게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고요. 맞춤법이 헷갈리는 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쓸 때 이런 단어가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도 써보는 연습을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기 중에 너무 바쁘시다면 방학이라도 좋으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냈을 때 기초적인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추천드리는 학습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음독입니다. 1학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낼 수 있는 독해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 이상이 되면 묵독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묵독을 할 때 이게 음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글을 대충대충 읽는 습관이 잘못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는요. 책을 너무 빨리 읽어요. 대충대충 읽어요. 내가 아는 단어만 조합해서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만큼은 그 책 한 권을 모두 다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 책의 어느 한 구절 또는 그 한 구절이 너무 짧다면 한 문단, 그리고 그 문단도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한 장 또는 한 챕터 이렇게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요,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녹음을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굉장히 좋아하죠. 녹음 기능도 있고 또 동영상 촬영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여서 아이들이 읽는 모습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읽는 것을 녹음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내가 지금 읽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다시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뭐 어머니께서 굳이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실수를 지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아이가 내가 읽고 내가 읽은 것을 내 귀로 듣고.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 아이는 구연 동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떤 책들은 CD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너가 직접 녹음을 해서 너가 들으면서 자는 건 어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림책을 스스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야기가 보고 싶을 때에는 촬영한 거 있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또는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수학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1부터 100까지의 수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1학년 수학에서는요, 1부터 100까지 수의 범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학년 아이들이 어떤 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특히 상위권 이상의 아이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상의 수학을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최소한의 공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놓치면 2학년 때 다시 공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1학년 때 하고 넘어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그 개념을 아이에게 이해를 시킬 때 말이죠. 보통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세기도 하죠.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수와 양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책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요. 낱개와 묶음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낱개 10개를 한 묶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수를 10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아이가 스스로 보지 않고도 그 10에 대한 개념을 낱개와 묶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90, 100, 110, 100 이상의 수를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거든요. 그럴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연산에 굉장히 치우쳐 있죠.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산을 하기 전에 일단 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교구가 있으면 좋아요. 연결 큐브나 수막대 같은 교구들은요, 아이들이 이제 수 감각이 없을 때, 그리고 개념이 조금 부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교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연산의 원리를 익히는 것을 1학년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 가장 많이 해야 할 연산 훈련은요, 가르기와 모으기예요. 가르기와 모으기를 많이 한 다음에 덧셈과 뺄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쉽게 연산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연산을 처음 시작할 때 유형을 알려주는 기계적인 연산 방법으로 쭉 훈련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훈련만 시키시면 안 되고 이 훈련 전에 반드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연산 문제집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리셈이나 소마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적의 유아 수학이라는 교재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 연산 원리를 이 책들이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때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연산을 재미있고 구체화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쌓은 다음에 기적의 계산법과 같은 기타니든 이런 반복 연산 훈련 교재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산은요,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그때는 잘 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25 더하기 28을 했어요. 엄마, 이거요, 뭐 이렇게 1 올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1을 올리는 게 아니죠, 실은. 그쵸? 그게 10이 넘어가니까, 그 1회짜리 수가 합이 10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올리는 1의 수는 10을 의미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릿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즉, 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콕 박혀 있으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학년 때에는 원리를 활용한 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이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강 연산 같은 교재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통합교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통합교과에서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배우죠. 벌써 한참 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학기 때는 봄, 여름을 배우고요. 2학기 때 가을, 겨울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게 뭐냐면 많은 출판계 영업하시는 분들이 통합교과를 준비해야 된다. 통합교과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단 전제 조건을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양한 경험과 직접적인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책은요. 어쨌든 간접 경험입니다. 이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큼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너무 어려요. 그만큼 경험치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1학년 때만큼은 아이가 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한 평소에 해보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물원이나 동물원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기가 어려워. 그쵸?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고 붐비고 하니까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자연을 벗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학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시, 예술 체험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지식을 다 흡수하기보다는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것이 쌓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아, 내가 봤던 그게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1학년 때는 아이를 정말 바빠요. 왜 바쁘냐면 바로 이 예체능 때문이에요. 국어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음악, 미술, 체육. 근데 한 가지만 안 해요. 음악도 한 2개 하죠. 현악기 플러스 피아노 이렇게 2개 한 경우도 있고 체육도 한 가지만 안 하죠. 단체 운동하고 개인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1학년이면 1학년에 알맞는 음악, 미술, 체육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전공을 할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1학년보다는 2학년 때 더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아이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예체능 활동은요.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 중 음악, 미술, 체육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체육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단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도 좀 배울 수 있고요. 체육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그 기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신기하다. 내가 줄넘기를 한 번만 넘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10번도 넘을 수 있고 100번도 넘을 수도 있고 2단 뛰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인데요. 유아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지금 1학년 때 아마 영어 레벨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할 학년은 사실 1학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요, 제가 앞서 말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 학습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은 1학년 때 실수했던 거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노출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 또는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최소한의 학습법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나오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을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적어도 파닉스는 익히자. 이 파닉스를 꼭 해야 영어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꼭 파닉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영어 책을 한 줄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어떤 범위까지는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때 영어를 너무 안 해두고 2학년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1학년 때 이렇게 해서 영어를 했는데 2학년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고 영어 단어도 별로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엄마, 나만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영어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반 아이들의 한 반 정도는 1학년 때는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영어는 그래도 아이들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영어를 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제가 크게 이제 과목별로 조금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 정도를 1학년 때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다음 학년에서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사실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